한국에도 시가총액 1위, 또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시가총액 1위가 그 산업군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제 궁극의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플랫폼을 지배하는 기업, 그 기업이 이제 1위가 되겠죠.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근접할수록 시가총액이 높다, 주가가 높아진다. 라는 거죠. 글로벌 1등하고 로컬, 즉 국내 1등은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 자, 이번에는 한국 위대한 반격의 시간, 네, 이러한 책을 또 내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왜냐하면 주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땡기네요. 일본을 추월하고 중국과 대등한 싸움을 할 완벽한 시간이 온다.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강력한, 네. 뭐 이런 걸 강력한 얘기하시는 도약을 할 수 있는. 도약하는. 네. 자, 일단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로는 우리 이제 미래학자시니까 이제 이렇게 상상이라고 해야 돼요? 예상이라고 해야 돼요? 논리적이고 확률적인 상상? 상상. 네, 뭐 이렇게 논리적인 상상. 네. 네. 자, 2030년 일본 추월을 하고 또 중국과 대등한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잘 와닿지는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제 저희 한국 안에는 제가 이제 이 시나리오를 쓸 때요. 한국 안에는 이제 중요한 이제 두 개의 힘이 있다라고 이제 본 거고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 도약할 수 있는, 지금 시나리오에서 얘기하는 일본을 추월하고 중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 도약의 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 붕괴 혹은 장기 저성장 혹은 사회적 내전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지금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전제고요. 이거를 좀 분리해서 각각의 시나리오를 좀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나리오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혹은 이 두 시나리오의 비율이 몇 대 몇으로 실제가 펼쳐질 것이냐는 제가 이제 책에서 결정적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들에서 한국의 정부나 기업들 혹은 개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제라고 했고요. 만약에 이제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시나리오 가능한데, 실제로 이제 일본 안에서도 뭐 아마 시청자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올 초에 일본에서 내부에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일본이 한국에게 추월당한다라는 이제 실제적인 어떤 경고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책에서 이제 제가 경제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드렸는데, 일단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GDP가 한국이 거의 일본을 쫓아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지표들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본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본을 추월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일본이 앞으로도 계속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계속 가라앉아서. 계속 못한다. 지금도 그렇죠. 못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못할 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표들을 보면 1991년에 일본이 부동산 버블 붕괴가 되면서 쭉 내려가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잃어버린 20년, 또 잃어버린 30년 얘기가 나오죠. 앞으로도 일본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연결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일본이 2012년부터 일본이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썼어요. 가장 강력한 카드. 그게 아베노믹스죠. 그런데 아베노믹스를 써서 기업의 일부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뭐 일자리가 좀 늘곤 했지만 일본 경제 전반적으로는 그다지 확실한 돌파구를 마련을 못했다. 그게 이제 지표상으로 나타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본의 기업이, 사실은 일본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이제 다시 도약을 하려면 기업의 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마중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금 패러다임 전환, 즉 4차 산업혁명기인데, 이 4차 산업혁명기에 주도할 수 있는, 즉 혁신과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일본이 일본 기업들을 분석해 보면 거기 어느 정도 세계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리딩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이 없다. 오히려 아베노믹스 때문에 엔저 효과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본이 혁신은 뒤처지고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해서 쉽게 돈을 벌고 매출을 성장시키는 쪽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보면 한국은 왜 추월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일본이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또 사실 강력한 라이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그렇죠. 네. 마켓에서. 네, 그런데 한국은 계속 추격에 가서 각 격차를 좁히고 있는데 일본의 기업과 다르게 한국 기업들은 요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신호들을 보면 4차 산업혁명에서 글로벌 1등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지금 어떤 혁신성, 그다음에 투자 혹은 기술력들 혹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기에도 뭐 예를 들면 경제 충격을 받아도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서 다시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 성장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추월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본 거죠. 일단 그 전제가 한국 기업들이 참 잘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한국 경제가 괜찮다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이고 기업들 역시 상당히 위기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좀 더 그 부분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본 게 이제 시나리오 2인데, 네, 2인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시나리오 1은 일단 긍정적인 그렇죠. 것들만 생각했을 때 선택을 잘했을 때 그게 한국 기업이 시나리오 2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단 월스트 그 나빠졌을 때 그 두 번째 시나리오 이거는 좀 차후에 다루도록 하고 네네. 그러면 좋은 선택을 했을 네네. 때의 경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건데 그 좋은 선택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이제 결정적인 순간인데요. 제가 이제 한 두서너 개를 다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앞으로 반복돼서 다가오는 경제 위기 때죠. 이 경제 위기가 굉장히 클 건데 그때에 한국도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기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만 그때 회복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근데 이거를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일본하고 비유를 하면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1년 부동산 버블 붕괴가 터지고 난 이후에 일본 경제가 쭉 그 주저앉으면서 과거 90년대 이전에 쉽게 해서 70년대, 80년대 세계적인 혁신은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성장의 어떤 그 기울기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울기를 회복을 못했어요. 네, 그런데 한국은 비슷한 시점에 1997년에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일본이 부동산 버블 붕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은행도 망하고 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았는데 그래서 충격을 크게 받았는데 한국은 그 다음에 회복을 하고 이전의 외환위기 이전의 성장률을 어쩌든지 간에 물론 이제 부작용은 있었죠. 부의 불균형 분배가 커진다든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은 다시 회복을 해서 그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때의 핵심이 뭐냐? 마침 그때 김대중 정부 시절이 들어오면서 돌파구로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때 그때 IT 혁신 쪽에 국가 기업 전체가 그쪽에 투자를 하고 실력을 길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죠. 일본은 그걸 못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도 역시 이제 4차 산업혁명이죠.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은 여전히 뭐 부의 불균형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심해질 수 있지만 국가 토탈 경제력은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경제 대충격을 받아도 그때와 비슷하게 다시 성장률을 회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힘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 기업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지금 책에도 나오는 한국이 도약하고 대기업 순위는 뒤집힌다. 그 앞으로 10년간 대기업 순위를 뒤집는 세 가지 변수 이러한 내용이 나오던데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제 전체 토탈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국의 전체 GDP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경제가 위기다. 혹은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측면들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크게 극단적 위기를 얘기하면 이제 한국 경제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일본처럼 그냥 쭉 그냥 수평선을 간다라는 게 이제 그렇죠. 그거조차도 뭐 0%대. 네.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당분간은 성장을 하는데 대신 큰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에도 했지만 기업의 순위는 바뀔 수 있다. 즉 어떤 기업은 무너지지만 새로운 기업이 그 기업이 못하면 한국의 역량은 다른 기업이 그것을 대신해서 전체 총량을 늘리는 데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제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제 곧 다가오게 될 어떤 경제 위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산업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뭔가 다시 개선이 됐을 때 네네. 그때 기업의 순위가 확 달라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국가 전체로 보면 예를 들면 삼성이 망해도 다른 기업이 삼성의 자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 기업 순위가 바뀐다. 삼성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 그걸 못해서 30대 순위에서 떨어지더라도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그 몫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역량이 지금 한국 사회 안에는 충분히 뭐 있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그 IMF 이후에 네. 그 뭐죠? 우리 대우그룹 그렇죠. 뭐 세계 2위였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경제는 그건 많이 무너졌지만 그렇죠. 다른 기업들이 다 대체를 하고 나갔던 거죠. 그런 역량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금 우리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될까? 그 어떤 조건 이런 네네.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게 또 투자의 관점에서 필요할 수 있긴 네네. 하니까. 그거는 뭐 분명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니까 새로운 시장, 계속 성장하는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주력 사업이 그쪽에다 맞춰진 기업. 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그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그 투자하는. 산업을 그게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7가지의 뒤바뀐 승자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그 7가지 산업이죠. 그 산업이 메인, 그 기업의 메인 주력 산업이 되면 그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고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주목해 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몇 가지 그 언급만 이렇게 좀 해주신다면. 네네. 7가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시가총액 1위가 나올 산업은 자율주행, 그러니까 개인용 자율주행 수송장치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업은 뭐냐면 탈 것이라고 하는 땅을 달리거나 개인들이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용 선박이라든지 경비행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혹은 오토바이크라든지 혹은 자전거라든지 개인용 탈 것들이 하나로 다 합쳐져요. 하나의 시장으로. 그러면서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예전에 뭐 전화기 그다음 뭐 피처폰, 뭐 그다음에 MP3, 컴퓨터 뭐 이런 게 있던 게 합쳐져서 스마트폰을 해서 거대 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합쳐져요. 그래서 그 시장에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들어가는 기업이 살아남을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일을 그 분야의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1등으로 하는 기업이 되겠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 기업이 최소한 1, 2, 3등 안에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장, 그 산업에서 한국에도 시가총액 1위, 또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시가총액 1위가 그 산업군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황제주는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 로봇, 그러니까 인공지능 산업이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 산업과 이게 합쳐져서 인공지능 로봇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산업은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제품,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어떤 영역이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은 사실은 이제 미래 산업의 4차 산업에게 뭐 하드웨어 즉 씨앗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반도체 시장은 계속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돼서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도 시장도 계속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만 보고 있는데 첨단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탈 것들, 미래 자율주행을 자동차를 포함해서 개인용 수송장치 전체는 실내외가 거대한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시장은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온톨로지 산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온톨로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온톨로지 플랫폼 산업인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그래서 가상 세계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현실 세계 그리고 초월 세계. 네, 그리고 두 개가 혼합된 혼합 세계.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전체 하나로 연결돼요. 하나의 플랫폼으로. 그거를 제가 이제 궁극의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플랫폼을 지배하는 기업. 그 기업이 이제 1위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 서비스 산업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건설업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변화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건물을 하나 짓는다든지 혹은 어떤 대규모 단지를 짓는데 향후에는 그런 식의 접근법이 아니라 건설업이 도시 전체를 기획하고 관리하고 건설하는 그런 형태가 단위가 커지는 거죠.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도시 자체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스마트 디바이스가 호환성을 가져서 락인이 걸려서
되는 것처럼 도시자치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건설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범위가 커지는 그런 어떤 그 산업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우리가 눈여겨볼 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섹터,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이제 로봇주하고 자율주행주들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러한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대기업들이 잘 보이진 않아요. 왜 테마주의 성격상 중소기업들 그렇죠. 가운데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 이런 제품을 만들어,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가운데서 시총 상위 기업 가운데서 여기에 올인하는 기업들이 나왔을 때 네네. 성과를 보이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최종적인 어떤 승자가 될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산업의 변화를 보면 3차 산업혁명 때도 이제 그랬고요. 과거에도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4차 산업혁명 테마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보면 사실은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이제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1차 버블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대기업은 언제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1차 버블붐이 꺼지고 대폭락이 한번 오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다시 한번 생존의 어떤 그 희비가 갈리고 나서 두 번째 버블 곡선, 이때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이때 보통 대기업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대기업이 언제 들어갈 거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대기업에서 또 주력 산업 그 예를 들면 총수가 관심을 갖는 산업 뭐 이렇게 지금 편성은 돼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현재 대기업들은 기존 패러다임에서의 이미 시장이 커진 그 부분의 어떤 산업이 메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버블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그리고 나서 이게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때 메인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그때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이제 힘들게 고생해서 시장 터 닦아놓고 이제 돈 벌릴만 하면 그냥 조직과 돈을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싹 그 시장을 키우기도 하지만 뺏어가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역시 통용이 된다. 그렇죠. 통용이 되죠. 좀 더 뭐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그때의 대기업들이 보고 있다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시장이 커지니까 기술 개발 그때 해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A를 하는 겁니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그 인수합병을 하는데 얼마만큼 비용을 가치 있게 주고 사들이느냐 아니면 헐값에 사들이느냐 이게 이제 국가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뭐 대기업들 가운데서 그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어가는 네네. 대기업들 나오고 또 복제 바이오 쪽에 또 뛰어들어가는 대기업들 네네. 나오는 거 보면서 이 시장이 앞으로 먹거리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생각하나 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결국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사이클 안에서 움직이면서.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주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로봇은 현대가 좀 앞서가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네네.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네. 어디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하고 뭐 발표하는 거 보면 실적은 없지만 어쨌건 그 도심 항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모빌리티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방향성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책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삼성과 현대차, LG 서로 다른 인공지능 로봇 전략. 네네. 어떻게 이 세 그룹이 다 다른가요? 이제 자율주행 수송 장치 같은 경우에는 탈 것이라는 게 전부 다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보통 자동차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팩터를 차지하는 게 이제 자동차죠. 그러니까 땅을 달리는 거. 그런데 이제 이게 개인이 하늘을 나는 경비행기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용 선박, 요트부터 시작해서 작은 선박들도 있고, 그리고 오토바이크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요. 합쳐지는 이유는 핵심 기술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 기술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핵심 기술을 보유하면 지금은 핵심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배를 못 만들거든요. 둘은 핵심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게 같아지면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으로 같아지면 한 회사가 다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한 회사가 모든 탈 것을 다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1위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이 인공지능 로봇 시장은 그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로봇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 그러면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혹은 로봇 모양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주 적은 부분이고요.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로봇 기능과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자동차도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포함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탈 것을 제외하면 존재하는 모든 제품들이 다 인공지능 로봇의 산업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제품이 나오고 이제 산업이 쪼개진다 이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기술은 비슷해도 사용자가 쓰는 어떤 제품의 용도나 이런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 회사가 다 못 만들어요. 그렇죠. 자율주행 그 수송 장치는 한 회사가 다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스마트 디바이스는 삼성 그리고 애플 보면 한 회사가 다 만들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컴퓨터까지. 근데 자율주행 수송 장치 자동차는 그렇게 되지만 이쪽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산업에 들어가는 기업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삼성부터 시작해서 그런 회사들이 각기 다른 전략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집중하는 디바이스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전략들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백색 가전도 이제 로봇화가 되는데 백색 가전을 주력으로 하는 데와 혹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로봇을 장착하는 데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기업들은 제가 그런 측면에서 각기 다른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략이 어떤 것이다 이거보다는 네. 각기 다른 전략. 뭐 현대차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그렇죠. 그 물류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가지고 있으니까 그 LG 같은 경우는 백색 가전 쪽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인화된 어떤 로봇 이런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제가 이제 책에는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집중하면 그걸로 비즈니스 모델을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핵심 기술들을 자체 독자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안드로이드 구글에서 OS를 받아다가 응용해서 만들듯이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다 다르게 된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더 크게 성공할 만한 기업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더 많이 확산되고 더 많은 시장에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그 전략은 어떤 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게 미래 산업은 바뀌지만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 혹은 주가의 가치 평가는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핵심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근접할수록 시가총액이 높다. 주가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주가 상승보다 더 빠른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GPU 기술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플랫폼을 확보했을 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면 이 GPU 기술 혹은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쿠다라고 얘기하는 그 플랫폼인데요. 그 플랫폼을 써야만이 인공지능, 특별히 딥러닝에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죠. 그러면 그때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인공지능 산업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인공지능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혹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주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는 거는 결국은 그 GPU와 관련된 처리 능력이거든요. 연산 처리 능력이잖아요. 그 기술을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미래에 커질 산업이 뭐냐 이걸 보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기술의 수준을 어느 기술이 더 핵심에 더 가깝냐라고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연관된 기업이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엔비디아. 그래서 미래도 다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빅데이터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뭔가 딥러닝을 해야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는 거니까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거 보통 테슬라를 생각한단 말이죠. 네네. 테슬라는 지금 한참 앞서가 있고. 근데 이제 현대차 과연 한국 기업들이 쫓아갈 수 있을까? 삼성전자에서 볼 수 있듯이 애플은 소프트웨어를 장악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그냥 제조업이잖아요. 현대차도 결국 자동차 만드는 제조업, 이 마인드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니냐. 즉 소프트웨어나 이러한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게 글로벌 1등하고 로컬, 즉 국내 1등은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 물론 글로벌 1등이 되면 시가총액은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늘어납니다. 뭐 실제로 현재로도 똑같은 산업을 하지만 글로벌 1등이냐, 국내 1등이냐의 차이가 이제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역시 미래산업도 그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그 미래산업에서 특별히 인공지능과 관련, 즉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데이터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로컬 안에서도, 즉 국내에서도 외국 기업하고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큰 그런 어떤 국가들에서의 그 기업들이 더 경쟁력이 크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결국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은 빅데이터고 그 빅데이터는 국내 환경, 자동차가 주행하는 데 있어서의 환경, 그게 뭐 지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데이터거든요. 이걸 거기에 달려 있는데 결국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 테슬라나 구글이 들어와도 그 데이터의 싸움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보면 결국은 일단 논리적으로 보면 국내 기업이 유리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 로컬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와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국내 시장에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테슬라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유리하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중국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은 중국의 회사가 유리하겠죠. 네. 테슬라도 중국에서 꽤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꽤 많이 팔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아마 중국 기업을 키울 겁니다. 어느 때 가서라든지. 지금은 전체 시장을 보면 많이 팔아도 미미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있습니다. 제3세계 국가들이나 이런 데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노려볼 만하죠. 네. 그런데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 그 나라 국가의 데이터들을 얼마나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조금 나눠보면 뭐 우리나라가 글로벌 1등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금보다 회사가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자동차 산업을 눈여겨보는 거는 자동차 산업은 이게 메타버스라든지 혹은 다른 미래 산업에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네, 그리고 로봇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면 완성형 자동차 회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다른 쪽으로도 비즈니스를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보다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하여튼 우리가 어떤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하고 4차 산업에 우리가 또 그 산업 시스템에 그쪽으로 좀 올인을 해서 잘 위기를 넘겨낸다면 그렇죠. 말씀하신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다.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확률적으로도 가능성이 꽤 높다. 그렇게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